안녕하십니까, 강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제4회차 국제무역사 2급 1교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시죠. 자, 대외무역법상 수출 수입 실적 인정 범위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 맞는 걸 찾으랍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 통관액은 맞는데 CIF가 아니라 FOB 가격이죠. 그래서 A는 아니고, B. 외화 획득용 원료의 공급 중에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C.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경우에는 무역협회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외국환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 요것도 맞고요.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행을 통해 결제받은 것이 아니고, 수출 금액, 수출 통관 금액에서 수입 통관액 CIF를 뺀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득을 금액으로 환산한 게 가득액이죠. 그래서 D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맞죠? 그래서 B, C, E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실까요? 2번. 네, 2번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 규정상 원산지를 해당 수입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재한 것은, 요게 교재 26페이지에 적혀 있긴 합니다. 요것도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회차 때 면산지 표시가 뭐 면제되는 품목 이런 거 있었죠. 26페이지, 27페이지 여기에 걸쳐서 이제 원산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이런 게 나왔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면 하면 안 되겠죠.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에 의해 생산됐을 때는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다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아니에요. 다음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물품 말고 포장에다가 혹은 용기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용이 너무 크다, 요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아니고 적은 경우에 용기나 아니면 최소 포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아니죠. 그래서 A, C, D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다음은 대외무역법상, 네. 잠시만요. 자, 다음은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을 정의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그 구체적인 대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게 무엇이냐? 자, 무역이란 물품, 유체물이죠. 그 다음에 무체물, 용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이랑 전제적 형태의 무체물은 맞는데 내용이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지요. 자, A. 네, 용역으로 봤을 때 지급수단증권은 유체물입니다. 유체물인데 물론 그 무역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죠. 지급수단증권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용역이 아니죠. 얘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용역 그러면서 영상물과 전자서적, 이거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입니다. 잘못 설명되어 있고, B.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러면서 서비스, 용역이죠. 이거는 잘못된 내용. 그 다음 4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하면서 게임, 애니메이션, 네, 음악, 뮤직, 비디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4번은 맞네요. 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수출입공고는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거 맞고요.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입제한 품목 고시 맞고요. 수입금지는 아닙니다. 수입금지는 아니에요. 다음에 통합공고상의 수출 수입 요령은 네거티브 방식이고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동으로 승인된 걸로 본다. 그렇죠.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4번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면 통합공고 요건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통합공고와 수출입공고가 모두 구비가 되어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다음은 대외무역법상 산업피해 보호를 규정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기간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을 골라라.
자, 직접적인 수입 규제고 조치했을 때는 상대방이 비관세를 여길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최대 몇 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 직접적인 규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죠. 근데 이거는 최대 4년이거든요.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피해 보호 조치. 수입 수량을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뭐 1년에 뭐 100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번 한국무역이 중국으로부터 보조 배터리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면서 제품에 표시해야 될 원산지 문구로 올바른 것은 모두 골라라. 이것도 원산지 표시 문구 가능한 것들 8가지가 2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다 됩니다. 다 가능해요. 자,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비교표,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내국 신용장, 내국한 은행에서만 개설하는 거 맞고, 구매 확인서는 이제 2군데에서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유트레이드 허브인데, 온라인 신청하고 외국한 은행 방문 신청 아이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선수금 영수 조건 수출 신용장 같은 경우는 원자재, 완제품 조달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맞고 임가공 계약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의 공급이 완료된 분, 공급을 완료한 거에 대해서는 내국 신용장을 발급을 못합니다. 완료하기 이전에 우리 내국 신용장으로 거래할 겁니다 라고 해서 신용장이 발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미 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단골 문제죠. 외국한 거래법상 비거주자 혹은 거주자 해당하는 사람 골라라. 대한민국 제외공간 거주자죠. 국내 영업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거주자.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4번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비거주자가 되겠죠.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든 말든 간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로 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외공간 혹은 제외공간 직원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외국한 거래법상의 상계, 상호계산 행위 중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 대한 신고 대상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거래가 뭐냐 라면서 뭐 상계나 상호계산 혹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태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인데 3번은 요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틀려도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냥 넘어가기 좀 찝찝해가지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법제처라는 곳으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쳐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외무역법 혹은 외국한 거래법 친 다음에 관련된 내용 상계, 상호계산 이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문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 4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무역은 수출 신고를 하지만 중개무역은 반송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중개무역이나 반송 통관은 같은 절차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음 2번 수입자는 우리나라 화물이 도착하면 보세구역 반입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수입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수입신고가 완료가 되면 수리가 되면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여가 되죠. 고지가 되죠. 다음 3번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되는 건 아니고
해상, 선박으로도 가능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 입항 전 5일,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입항 전 1일, 하루 전에 하면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수입물품에 대한 반송 통과는 반드시 수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할 때 반송 통관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 다음 12번 다음 중 관세법, 그 다음 관세환급 특례법상 수출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 수출신고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반 맞고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적재해야 되죠. 1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갔고 30일 이내에 적재. 3번은 적재기간 내 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이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자, 13번 넘어가시죠. 다음 중 관세법상 보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보세구역 반입 전, 입항 전, 출항 전 신고도 가능은 하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크기나 무게가 과다해서 보세구역 반입이 어려우면 허가를 받아서 다른 장치, 타소장치라고 합니다. 타소장치 할 수 있다. 다음 3번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창까지고요. 뒤에 있는 보세창고, 공장,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 3번 틀렸죠. 4번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면세 외국 물품이라도 여행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게 되면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서는 과세 대상이 맞다입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세금 내셔야 해요. 다음 14번 다음 중 관세법상 보세 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원재료를 수입해 보세 공장에 가공한 후에 국내로 반입해서 혹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장 맞습니다. 관세 안 내고 가공무역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도 맞고 수출용 내수용으로 나뉘는 거 맞고요. 둘 다 합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는 공장이 아니라 보세 건설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 기계를 수입하면서 지급 금액이 다음과 같다면 관세법상 과세 가격이 얼마냐? 가산 요소랑 공제 요소를 통해서 과세 금액을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과세 가격. 송품장 FOB 100만 원인데 보니까 물품은 90만 원이고 설치비는 10만 원이래. 아이고 설치비는 가산 요소가 아니죠. 공제 요소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여기서 가져가시고 부사장까지의 운임은 포함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권리 사용료, 로얄티도 포함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다 더하면 110만 원이네요. 110만 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은 110만 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탄력관세란 국회가 법률로 제정까지는 맞는데 개정은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력관세는 개정권은 지금 행정부,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일반 특혜관세 GSP는 원산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렴한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죠. 틀렸고 3번 상계관세는 관세에 대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 외국과 체결된 조약과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것은 편입관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계관세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보조금이 키워드예요. 3번 틀렸고 4번 기본세율은 국회에서 정하며 잠정관세와 탄력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 맞죠? 개정, 제정 다 국회에서 하고요. 우선순위는 7순위,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과 관세율이 다음과 같을 때 실제 납부해야 되는 관세율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고려사항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넘어갔네요. 자, 일단 FTA 관세율 이건 2순위짜리죠.
그 다음에 WTO 관세율 같은 경우는 3순위짜리 관세율이고요. 잠정 관세율은 6순위고 기본 관세율 이제 7순위죠. 순위로만 따지면 2순위가 제일 높아서 10%니까 10만 원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밑에 후순위 관세율인 WTO 관세율이 더 낮죠. 최국대우 원칙 적용해서 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0만 원에 5%는 5만 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17번은 1번 해주셔야 됩니다. 17번은 1번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관세법상 용어를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자, 해외여행자가 과세 대상 휴대품을 신고를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 그 다음에 관세를 안 내면 과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네, 이건 뭐 잘 나오는 문제고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관세를 안 내면 가산금, 나머지는 다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관세법상 재수출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것이다. 재수출이라는 건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했죠. 수입했다가 수출돼야 되는 건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면세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수출해야 된다. 자, 일출 이입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재 하시면서 인터넷 강의 하시면서 그렇죠. 자, 재수출 면세는 1년, 재수입 면세는 2년이라는 소리예요. 1년 내에 다시 수출. 네, 그래서 2번이 맞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관세법상 HS 품목분류 법적인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가끔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부, 류, 소호의 주, 호 및 소호 용어까지는 나와 있는데 총설 사례 요거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분류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맞추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21번. 다음은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설명이다. 관세환급 특례법상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관세환급 특례법상 그 환급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위해서 수입해온 제품에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김치를 인천공항 면세점,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이게 판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를 위해서 수입했던 원재료에 대해선 관세 환급이 가능하죠. 뭐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건 중국산 많이 쓰니까 그럴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맞죠. 2번 김치의 수출용 원재료 배추, 마늘, 고춧가루, 포장용품까지는 맞는데 양념 혼합 기계는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용 원재료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직전 2년간 어쩌고저쩌고 쭈르르 얘기하는 것은 개별 환급이 아니고 간이정액 환급이죠. 간이정액 환급. 다음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구매하기서 또는 내국 신용장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이건 개별 환급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별 환급일 때는 이게 아니라 납부세액 증명서가 3가지가 있죠. 수입신고 필증, 그 다음에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 3가지입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4번 틀렸고. 답은 1번이죠. 네, 바로 나오네요. 기납증, 분증. 그렇죠? 자, 분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분노. 네, 가공하지 않았을 때는 분증이라는 거죠. 자,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기납증이겠죠? 원상태 거래 가공을 안 했다 그러면 분증이죠. 그러면 2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분노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헷갈리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FTA 협정 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게 맞는 거. 자, 수입 신고할 때 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우선은 일반적인 통관을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수입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가를 사후적으로 구비하면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이 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지 원래 협정 관세 적용이 받을 수가 있고 없다면 원래대로 내고
나중에 1년 이내에 CO, 원산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를 가지고 오면 그 액수만큼, 차이나는 액수만큼을 환급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1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다음 제시한 내용 가장 관계가 밀접한 FTA 원산지 기준이 뭐냐. 미국산인데 미국산 와인인데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다. 그러면 한미 FTA 양어세율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온 게 아니고 제3국인 일본을 거쳤다가 갔기 때문에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때문에 직접 운송 원칙이 위배돼서 한미 FTA 양호세율 적용을 못 받죠. 25번 FTA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 직접 검증을 한 나라들, 한 협정 같은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증 방법이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고 공동 검증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검증 같은 경우는 미국, 칠레,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기에서는 미국밖에 없어요. 답은 1번인데 이 검증 방법 같은 경우도 이번 기출문제에서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보다 그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묻는 문제 있죠. 그게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관 발급은 아시아계, 자율 발급은 비아시아계 나라랑 맺은 FTA 협정이다. 그걸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중 무역 계약과 관련한 국제 규칙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골라라.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 해석 규칙 맞죠? ICC 간 거 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비엔나 협약 CIC죠. ICC가 제정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유엔에서 유엔에서 제정한 겁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운시트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운시트랄이라고 하는 곳 R이죠, R. 에서 제정을 한 것이 비엔나 협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사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27번. 다음은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무엇이냐? 청약은 피청약자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승낙이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피청약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요것도 확정적인, 바꿀 수 있는 조건부가 아니라 확정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쭉 보시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고, 청약받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28번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거 맞고요. 유효기간 없으면 불확정 청약 혹은 자유 청약해서 프리 오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청약을 받은 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승낙이 될 수 없다. 무응답 같은 경우는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침묵, 무응답, 무행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반대 청약은 기존 청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청약자의 원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불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이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청약자의 최종 승낙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매수인이 청약을 했고 승낙을 했는데 매매 계약서는 미작성.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니에요. 불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무역 계약은 불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에 의해서 승낙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됐어요.
다음 2번 매도인의 TT 선수금 방식 요청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수금을 송금했다. 돈을 이미 넣어버렸다. 이것도 청약 후에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것을 먼저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의사실현이라고 해서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그럼 3번 매도인의 신용장 방식 요청에 대해서 매수인이 DA 거래를 제안했다. 이거는 반대 청약이죠. 카운터 오퍼. 그래서 계약 성립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의 OA 거래 요청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았다 하면서 물품을 실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실현이라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0번 무역계약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건 낙성계약이란 일방의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맞습니다. 승낙에 의해서 성립된다. 낙성계약. 2번 계약서는 당사자 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때는 작성한 의미가 적지만 분쟁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주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해라. 그게 좋다. 이야기를 해요. 맞고요. 그럼 3번 중거법은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분쟁 발생 시 적용할 특정 법률, 국제규칙 정한 거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4번 계약 당사자 양 국가 모두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 합의한 중거법이 있더라도 비엔나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그것이 아니라 따로 합의한 그 중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31번 다음 중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무역서류가 아닌 것은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송장, 판매 청약, 매도 청약 서식으로 주로 이용이 되죠. 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펄체이스 오더 얘는 매수 청약이죠. 수입자가 발행하는 서류. 그 다음에 딜리버리 오더 얘는 선사가 발행하죠.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 오퍼시트 매도 청약이니까 얘도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레터 오브 개런티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을 발행을 해주는 서류죠.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나 한번 보시면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발행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답은 C, 2,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 무역거래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Sales by Inspection 점검 매매 COD 거래에 활용이 된다. 그렇죠. 캐시 온 딜리버리 물건 도착하면 보고 돈을 주는 거니까. 네. 혹은 BWT Bonded Warehouse 트랜잭션 BWT 그래서 이제 보세 창고에서 거래할 때도 이 Sales by Inspection이라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점검 매매. 그래서 COD나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 창고 거래. 그 다음에 이제 2번 USQ 보통 품질 조건, 품질이 균일한 공산품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 공인기관이 인정해준 품질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원면, 생사, 인삼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우리나라는 특히 인삼, 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인정한 그 기준으로 품질로 거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쓰는 게 USQ입니다. 균일한 공산품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쓰는 그 규정은 아니죠. 잘못된 거 고르라니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3번 보실까요? 신용장 거래의 선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ASAP, prompt, 즉시라는 거.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용됐으면 유효기간 내에만 선적을 하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고요. 다음 beginning이라는 표현은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가 아니라 1일부터 10일까지가 beginning, 그 다음에 11일부터 20일은 middle, 그 다음 21일부터 말일까지는 end 라는 표현을 쓰죠. 1일부터 15일은 first half,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은 second hal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번이 잘못했죠. 3번에 within 6 days after receipt of LC 조건부 선적 맞고요. before 같은 경우는 해당 날짜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 날짜 전, 그러니까 7일까지 선적해야 된다. 그런 것들 맞죠. 다음에 인코텀즈 나오네요. 이제 34번 인코텀즈 2010 중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 분기점, 비용부담 분기점이 상이한 조건, 서로 다른 조건을 물어보러 오는 거죠. 그러면 C 조건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CFR, CIP, CIF 1번 맞고요.
2번에 F가 들어가네요. 안 되고요. 3번 D들이 들어가 있네요. 안 되고 4번도 C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하자면 CPT죠. C 조건들이 비용과 위험부담분기점이 서로 다릅니다. 또 인코텀즈 35번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의무가 수출지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D 조건이 아니면 되죠. D 조건은 수입지에서 이전되니까 D 조건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D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기에. 얘는 D가 있고 얘도 D가 있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36번 인코텀즈 2010 조건 중에 항공운송에 적합한 거. 항공운송에 적합한 것은 선박운송 조정규칙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 빠져야겠죠. FAS 아니고 CFR 아니고 CIF 아니죠. FC를 제외한 F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선박운송 조정규칙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주면 A, C, E. 답은 1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인코텀즈는 보통 그렇습니다. 37번 무역계약의 내용 중에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뭐냐. DIN, ASTM, JIS, BSS,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S까지 이거는 규격매매에 사용하는 국가별 품질 규격 맞죠? 그래서 이거는 독일, 미국, 일본, 영국, KS는 한국, 그쵸? 그 다음에 A는 맞아요. 그래서 B,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청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이게 의사실현이죠. 맞고요. C, 온월 어바웃은 지정일 5일 전, 5일 후까지 기간 총 10일이 아니고 5일 전, 5일 후 플러스 해당 일 해서 총 11일입니다. 11일. 그래서 C는 틀렸고요. 다음에 인코텀즈 2010은 거래 당사자 간 의무 위반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을 제시한다. 이거는 인코텀즈가 아니고 CISG 혹은 비엔나 협약에서 제시되어 있죠. 다음에 이 포괄계약 상에 불가항력 조항이나 중재 조항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거래 시마다 변동될 필요, 바꿀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그렇죠. 불가항력 조항이나 중재 조항은 바꿀 필요가 없이 어떤 계약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마다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A, B, E가 되겠죠. 37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8번 수출입 절차의 단계별 업무 순서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신용장 내고 매입 절차 보시면 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내고서를 발송했다. 이건 굉장히 뒤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 수출상이 매입은행에게 매입 요청. 자, 수출상이 매입 요청을 한다는 건 수출상이 수입상에게로 물품을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류를 받아온 거죠. BL 같은 서류들 받은 상태로 매입은행한테 전달해서 자, 너네 한번 UCP나 ISBP에 의거해서 검사 한번 해보고 문제 없으면 돈 주고 사주라 요청을 하는 거죠. 문제 없으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세 개 중에서 순서를 나누자면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상태죠.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은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실게요. 수출자가 운송회사에 선적 예약 SR이랍니다. 선적 예약을 한다는 거는 계약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또 신용장이 개설됐을 때 그때서야 선적을 시작하는 거죠. A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B, 수출상의 판매 청약에 대해서 수입상이 승낙했다. 이제 계약이 성립된 단계죠. 계약 성립이 항상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가 운송회사에게 BL 원본을 제시한다. 이건 나중에 물건 찾을 때 얘기니까 한참 뒤에 얘기죠. 네, 그 다음에 D,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내고 서류를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됐고요. 계약이 성립됐는데 아마 이 청약에 신용장으로 거래하자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용장 개설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BT. 자, 그 다음에 개설이 됐으면 문제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수출상이 선적을 해야 됩니다. 선적하기 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얘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선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상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입은행한테 매입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매입을 요청해서 문제 없으면 매입은행이 수출상한테 돈을 주겠죠?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으로 발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설은행한테 서류가 도착했으면 개설은행이 수입상한테 전화해서 자, 돈 내고 서류 받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돈 주고 받아온 비해를 나중에 선사, 운송회사한테 주고 물건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5번이 되겠죠? 그러면 B, D, A, 그 다음에 4번이 E, C. 그러면 2번이 되겠죠? 39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는 네, 이거 많이 틀리게끔 해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40번. 다음 중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이 아닌 것은 네, 3회차도 나왔고 4회차도 나왔죠? 반대로 바꿔서 자, 매수인의 구제 수단이랍니다. 매도인의 계약 위반은 물건을 안 줬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죠? 매도인이 물품 안 주면 매수인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기간 더 줄 테니까 빨리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혹은 물건을 주긴 줬는데 이상한 거 줬다. 그러면 이제 대체품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시간 없다. 그럼 돈 깎아줘도 되는 거죠. 물품 명세의 확정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수인이 A나 B라는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어떤 걸 살 건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뭘 살지 모르는데 생산해서 선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는지 확정 지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품 명세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인의 구제 수단입니다. 매수인이 아니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자, 한국의 수입업자가 미국으로부터 FEU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화물을 수입해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서류를 늦게 발송해서 통관 및 DO 발급이 지체가 됐다. 무료 장치 기간 초과해서 CY의 컨테이너가 장치되어 있으므로 수입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했다. 원래 빨리 빼야 되는데 서류 절차가 좀 늦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무료 장치 기간을 초과해서 컨테이너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채화료에 대한 설명이네요. 데머러지 차지인 거죠. 채화료. 이거랑 비스무리한 게 디텐션 차지 지체료 같은데요. 지체료가 되는데요. 지체료 같은 경우는 반납을 늦게 하는 거죠. 반납을 늦게 하는 게 지체료고 늦게 꺼내가는 건 데머리지 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FS 차지는 LCL 화물을 혼재하거나 분류할 때 적용되는 비용, 청구가 되는 비용이고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FCL 화물을 항구에서 배로 실을 때 혹은 배에서 꺼내올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42번. 다음 중 운송계약상의 선적비, 양압비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스텀, 다른 말로 라이너텀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전기선 운항에 쓰죠. 전기선, 부전기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A 틀렸고요. 다음에 B, F 조건은 선적비는 용선자, 양압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프리아웃, 선주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프리아웃은 내릴 때, 양하할 때 돈을 안 낸다는 거잖아요. 선주가 낸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반대로 돼 있죠. 이건 FI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C, FIO 조건은 선적비, 양압비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프리, 인 앤 아웃,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다 선주가 안 낸다. 용선자가 낸다. C 맞습니다. 그 다음에 D, 실무상, 벌스텀, 라이너텀은 선적비, 양압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증권상의 별도로 두 항목이 이제 안 됩니다. D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FI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는 선적비를 부담하지 않고 양압비를 부담한다. 프리-인, 들어올 때, 선적할 때 선주가 돈을 안 낸다는 거거든요. 선주 입장에서 선적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양압비는 부담한다. 맞네요. C랑 E가 맞네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다음 중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골라라. 복합운송인은 국제운송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이 맞고, 또 화주에 대해서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유가증권으로 복합운송증권 멀티 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MTD라는 걸 발행을 하죠. 맞고요. 다음 3번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한 운임을 산정해서 화주에게 제시한다. 네, 단일 운임이라고 하죠. 맞고요. 4번 프레이트 포워더는 복합운송 주선인이므로 복합운송을 주선하고 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선박회사는 해상운송만 하므로 복합운송을 수행할 수 없다. 꼭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 요즘은 워낙 경쟁이 다들 이렇게 격화되다 보니까 해상운송 업체에서도 해상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운송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복합운송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44번. 다음 중 항공사고 발생 시 송화인이 운송인의 최대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에어웨이빌상에 해당하는 화물 가격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은 따를 종, 가치에 따라서 비싸지면 더 많이 내야 되는 운임, 종가 요금입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당 20달러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20달러까지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20달러보다 더 비싼 화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화물의 가격이 이만큼 더 비쌉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그만큼 종가 요금을 낸 다음에 사고 났을 때는 실제 금액만큼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한국의 기타라는 곳은 유럽에서 자동차 부품을 40피트 컨테이너 FEU죠. FEU로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와 선화증권 대신에 운송서류로 시웨이빌 해상화물운송장 SWB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때 기타가 취한 행동으로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웨이빌이라는 것은 에어웨이빌의 해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서류 없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유통성 없고 양도성도 없고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타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구매업자인 우리 상사가 운송인으로부터 DO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SWB에 배서해서 넘겨주었다. SWB는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배서해서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키타는 DO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자에게 오리지널 BL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SWB를 사용했으면 BL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키타는 한국의 운송인 지점에서 자신이 수입업자임을 입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될 비용 지불하고 DO를 발급받았다. SWB면 SWB 받고 여기에 적혀있는 수입상 혹은 수화인이 납니다. 키타입니다. 라는 거 서류만 좀 보여주고 물건 찾아가서 돈 내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키타는 유럽 수출업자가 발급받은 SWB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안전하게 DO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서렌더 처리를 해달라. 서렌더 처리하는 것도 BL에서 하는 거죠. SWB는 애초에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렌더라는 그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중 ICC AR 구약관 중에서 가장 담보 범위가 넓은 전위험 담보 조건이죠. All Risk에서 보험자의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담보인 걸 찾으라는 거겠죠. 담보를 찾으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거 이거는 그 면책입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악천후를 근인으로 한 분수한 이거는 보상해줍니다. 보상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거 보상 안 해줍니다. 면책. 그 다음 통상의 누손, 자연소모로 인한 거 이것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재 또는 폭발 적용되죠. 그 다음에 선박의 좌초에 기인된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얘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B, E, F가 면책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위에 있는 A, C, D는 면책이라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현실 전손 액츄얼 토탈 로스가 아닌 거 운송 중 선박이 자초돼서 선박 화물 모두 바다에 침몰됐다. 그렇죠. 모두니까 전손 맞고요. 시멘트 가루 1000톤을 벌크 상태로 운송하다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시멘트 가루가 모두 굳어버렸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원래 상태에서 변화돼서 변동이 일어나서 아예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것도 전선으로 봅니다.
다음 보험 가액이 10만 달러인 건설기계가 충돌로 인해서 심하게 파손돼서 목적지 이송해서 수리하는데 12만 달러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수리를 한다라는 것은 전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치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분손이에요, 분손. 근데 수리비가 12만 달러래요. 그럼 원래 가격이 10만 달러짜리인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으로 수리하면 좀 어리석지 않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 위부라는 걸 해서 추정전손 처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손이 아니고 현실 전손이 아니고 추정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화물이 운송 중에 사라져서 실종되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현실 전손으로 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시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해상보험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자 맞죠? 팔러시 홀더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번 보험가액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봅시다. 보험가액이라고 하면 보험 목적물의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선박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그 선박의 가치, 금액이 보험가액이죠. insurable value. 자, 그 다음에 보험 금액, amount insured, 보험 금액은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너가 사고가 나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게 보험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적다라는 경우잖아요. 그쵸? 보험 금액, 만약에 뭐 1억을 보상해 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 보험 가액은 한 8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초과보험이 맞죠? 초과보험이 맞습니다. 자, 반대 케이스가 되면요. 가액이 금액보다 크다. 얘가 1억이고 얘는 8천이다. 그러면 원래 보험에 가입한 배가 1억짜리인데 사고 나도 1억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8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이거는 일부 보험, partial insurance라고 하고요. 두 개가 같아지면 전부 보험, full insurance라고 하죠. 초과 보험은 over insura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맞고요. 다음 3번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보험 금액을 합계액이 이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보험을 2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면 중복보험, 영어로 더블 인슈런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2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험 금액 중에서도 이제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가 만약에 파손이 됐으면 실제로 파손된 금액이죠. 만약에 1억짜리에다가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서 5천만 원밖에 손해가 안 났어요. 그러면 뭐 2회사, 3회사, 4회사, 5회사의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최대 그 손해인 5천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 금액은 그 여러 보험회사들이 나눠서 분배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중복보험을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손 보장의 원칙이라 그래서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험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액인 CIF 금액의 100%로 해서 부과한다가 아니라 CIF 가격 플러스 희망 이익, 물건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10%를 추가해서 110%로 가입을 하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다음 중 해상보험의 위험부담 원칙 중에 열거 책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A.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구체적인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열거 책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만 적어놓고 안 적혀있는 거는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혀있는 것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원인 입증해서 자, 너네가 보험 약관에 열거해 놓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상을 해달라라고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죠. 쉽지 않죠? 그 다음에 B, 구약관의 경우에
시험지에도 여기 FAP라고 나와 있죠? 네. 오타죠? FPA입니다.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네, 단독 훼손 부담보 조건. FPAWA가 열거 책임주의이고, 신약관의 경우에 CBA가 해당된다가 아니라 C랑 B만이죠. B는 틀렸고요. 다음 C. 피보험자 입장에선 포괄 책임주의보다 열거 책임주의가 불리하죠. 포괄 책임주의가 더 넓은 거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D.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면책인 거잖아요. 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지는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A만 맞네요. A만. 답은 1번인데 이런 것도 사실 맞추기 쉽진 않은 문제죠.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부담 없이 뭐 찍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겠다 싶은 게 이 국제무역사 2급이라는 시험이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꼭 뭐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런 거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50번 문제. 자, 다음 중 소손해 면책 약관. 말 그대로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보상을 보험회사가 안 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소손해 면책 약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이 소손해, 작은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모든 금액을 다 보상해주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고요. 그다음에 액세스라고 한다면 그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정 금액을 10,000원으로 정해놨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손해액이 이 정도면 잡히나요? 보이나? 모르겠네. 손해액이 11,100원이라고 칩시다. 11,100원일 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소손해 면책 약관이 적용되면요. 10,000원을 초과한 모든 금액을 다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즉 11,100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액세스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11,100원에서 일정 금액 정해놓은 금액인 10,000원을 빼서 100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11,100원 보상받을 수 있고 액세스는 100원만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액세스가 불리하겠죠. 보험자는 액세스가 유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구약관의 담보조건에서 WA에서 with average 분손 담보조건이죠. 분손 담보조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적용된다. 맞습니다. WA 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excess of 3%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ICC WA 3%로 부보한 경우에는 3%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개념이에요. excess of 3% 이건 excess죠? excess of 3%로 가입했을 때 5%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5%에서 3%를 뺀 2%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4번 WAIOP는 소손해 면책 범위를 확대한 조건이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 respective가 뭐뭐와 상관없이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분손담보 다 해주겠다. 즉 이건 소손해 면책 약관이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손해 면책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되는 조건입니다. 삭제. 예, 그래서 뭐 10% 미만에 대해서는 면책이고 그 이상 전액 보상해준다. 이게 아니라 손해가 나면 어떤 뭐 작은 금액이라도 다 보상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그렇게 해서 4회차 1교시까지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